어느 산속 조용한 마을. 그곳엔 옛날부터 내려오는 괴담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림자 숲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숲은 밤마다 흐릿한 실루엣에 괴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 괴물은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악몽을 먹고 자란다는 것이다. 마을 아이들은 밤이 깊어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어른들 역시 해가 지기 전에 문을 잠그고 절대로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이야기는 어느 작은 가정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정씨 가족은 이 마을에서 3대째 농사를 짓고 있었다. 부부와 아들인 소년 민수는 특별히 미신을 믿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 마을에선 남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잠을 자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문 밖에서 들리는 낮고 긴 호흡 소리였다. 궁금증에 창문을 열어보려는 순간 그의 침대 뒤편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민수는 불길한 느낌에 얼른 창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부모에게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부모는 그냥 바람 소리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게 반복될수록 그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밤이었다.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손전등을 챙기고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바깥은 사방이 고요했다. 그때였다. 숲 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바람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돌아섰을 때 눈에 익은 실루엣 하나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지만 이질적인 무언가가 느껴졌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놀란 부모가 방에 뛰어들어왔고 그 실루엣은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부모는 처음으로 민수의 말을 경청했다. 그들은 마을의 노인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다음 날 가족은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그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부로 숲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숲에는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던 전설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밤에 깨어나 마을의 에너지를 훔쳐간다고. 노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호기심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밤 부모가 잠든 사이 손전등 하나를 챙기고 용기를 내 숲속으로 들어갔다. 짙은 안개가 팽팽하게 들이운 숲속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으스스했다. 그는 땅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때 갑자기 나무 가지들이 자지러지게 흔들리며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곳엔 앞서 보았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실루엣은 자신이 아니라 더욱 큰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림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민수를 바라보았다. 미세하게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한 순간이었다. 그림자가 한 걸음씩 다가오자 민수는 뒤로 물러섰다. 그와 동시에 땅바닥이 흔들리며 검은 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손전등이 쏟아지며 빛이 퍼졌고 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몽롱한 상태로 깨어난 민수는 자기가 마을 의사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부모는 걱정스러워하며 민수를 지켰고 그림자를 봤다는 그의 말을 아침 내내 의사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사건 이후로 민수와 그의 부모는 마을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들의 경험담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숲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림자 숲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또 하나의 전설로 남았다. 아이들이 자라 그림자 숲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누군가는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늘 밤이 되었을 때 창문을 꼭 닫고 어린아이에게 밤에 깨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민수는 성장하며 늘 그날의 환영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결코 다시는 숲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주인공 영석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우연히 한글을 읽게 되었다. 글의 제목은 신비로운 봉우리의 비밀이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그 봉우리는 마을 근처에
산에 있는 작은 바위산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오래된 신령이 잠들어 있으며 밤이 되면 그 신령이 깨어나 사람들을 저주한다고 했다. 그러나 글쓴이는 그곳을 다녀온 후로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한 경험을 했다고 덧붙였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영석은 친구들과 함께 그 봉우리를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그 주말 새벽에 출발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운 소문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젊은 혈기에 넘치는 영석과 친구들은 그런 경고를 흘려들었다. 그들은 등산을 시작하기 전 동네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그곳 주인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묻더니 봉우리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곳은 잘못된 길이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가면 안 된다. 그러나 영석과 친구들은 웃으며 식당을 나섰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바위와 잡초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들은 끈기 있게 산을 올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길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드디어 봉우리에 도착했다. 정상에는 오래된 제단 같은 것이 있었다. 돌로 둘러싸인 그곳엔 희미해진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누군가 오래전 이곳을 신성한 곳으로 여겼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친구들 중 일부는 지쳐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영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제단에 걸터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이상한 속삭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점차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영석은 주위를 살폈지만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기묘한 소리와 함께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영석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곳엔 그림자 같은 형체가 서 있었다.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은 검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영석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서서히 다가왔다. 마치 꿈속에서처럼 느리게 그의 주변을 맴돌며 아른거렸다. 영석은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뛰어내리듯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다른 친구들도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서둘러 도망쳤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산길은 더더욱 위험했다. 친구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산 아래로 무사히 내려왔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식당 주인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주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오랜 전설에 의하면 봉우리에는 혼령들이 잠들어 있어. 그들과 접촉하면 그들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거야. 그때부터 영석과 친구들은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항상 같은 봉우리를 오르는 꿈속에서 그들은 검은 형체들과 마주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마을을 떠났고 누군가는 병을 얻어 몸져누웠다. 영석은 자신의 귓가에 들려오던 속삭임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오랜 고심 끝에 마을에서 가장 늙고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그에게 말했다. 혼령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뿐이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고통은 사라질 거야. 영석은 마을의 오래된 기록을 뒤져가며 봉우리와 관련된 정보를 찾았다. 마침내 그는 전설적인 사건과 가족이 비극에 얽힌 비밀을 풀어냈고 봉우리로 다시 가서 혼령들이 남긴 최후의 말을 전했다. 그 후로 이상한 꿈은 사라졌고 영석은 일상의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고 그는 가끔 밤하늘을 보며 멀리 있는 봉우리를 떠올렸다. 그렇게 그 봉우리에 미스터리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용감한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탐험하기 전까진 그대로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민주는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느라 깨어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그는 끝까지 과제를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이 살고 있는 원룸은 오래된 건물의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었고 건물 자체가 워낙 낡아서 밤이면 이상한 소음들이 자주 들려왔다. 하지만 그는 그날따라 더 이상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었다. 천장 쪽에서 누군가 작은 방울을 굴리는 듯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곤 했던 것이다. 민주는 처음에 건물이 낡아서 나는 소음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 무렵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던 민주는 느닷없이 전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냥 전구가 낡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것마저도 심상치 않음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전등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였다. 갑자기 문 밖에서 툭툭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기에 잠시 멈칫했지만 혹시나 해서 도어 스코프를 통해 밖을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민주는 다시 자리에 앉아 과제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머리를 식힐 겸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는데 발신자는 이름도 없는 이상한 번호였다. 메시지에는 단 한 글자봐 라고만 적혀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해온 민주는 일단 폰을 내려놓고 진정하려고 했다. 그때 또다시 문 밖에서 툭툭 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서야 그는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마음을 굳게 먹고 문을 열었지만 복도는 다시 텅 비어 있었다. 폐건물처럼 낡고 음산한 복도를 몇 번이고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민주는 거의 뛰어가듯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문을 걸고 생각했다. 이건 누군가의 장난이겠지. CCTV를 확인해 봐야겠어. 하지만 그의 방에는 CCTV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과제를 하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산란해져 집중할 수 없었다. 순간 그의 컴퓨터 화면이 정지 화면처럼 멈추고 윙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화면에 뜬 건 한 여자 얼굴의 흑백 사진이었다. 머리카락은 젖어서 윤기가 돌고 눈에는 눈동자가 없고 하얀 흰자만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깜짝 놀라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고 민주는 덜덜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그의 귀에 차가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봐줘. 제발. 소름이 돋은 민주는 불을 켜기 위해 다급히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나 전등은 켜지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또다시 툭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점점 크고 강하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발로 문을 차고 있는 것 같았다. 지쳤던 민주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방을 벗어나려 했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복도의 끝에서 한 사람이 그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뛰다시피 계단을 내려가 건물을 나선 민주는 곧장 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 건물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때때로 그날의 공포가 꿈속에 나타나 민준을 괴롭히곤 했다. 매년 여름 그가 겪었던 그 밤의 경험이 다시 그의 기억을 자극했고 그는 그날 밤 그 이상한 존재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며 살아가게 되었다.